네, 이번 주 북한 관련 뉴스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도 북한 문제와 관련한 주요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태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북한 관련 뉴스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네. 그 평가를 보니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어떤 미사일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우리 합참의 발표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 북한의 발표도 있어서 지금은 뭐 구체적인 재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화성포 17형, 우리 말로는 화성 17형이라는 미사일인데 이게 괴물 미사일로 불립니다. 너무 덩치가 커서 그렇습니다. 길이가 26m짜리라고 합니다. 26m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추정이 맞으면 세계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거리가 정상적인 각도로 갔으면 15,000km를 넘어갑니다. 15,000km라면은 여기서 평양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 전체 본토를 지나서 남아메리카까지 내려갑니다. 네. 네,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돼서 사실상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은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다 닿을 수가 있고 남아메리카 일부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만 못 쏘고 다른 데 다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괴물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전히 또 부담은 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하기 시작한 게 올해 3월부터입니다. 네. 이번이 5번째, 6번째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고 어제 쏜 것이 그래도 제일 성공적이었다. 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도 비행은 성공적이었지만 네. 그 ICBM 시험 발사에서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문제, 또 탄두에 대한 원격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성공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물음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괴물 ICBM의 이번 발사가 완벽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완벽한 성공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아직은 예.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발사 때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맞대응 의지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것도 드러냈는데 앞으로도 도발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맞대응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이제 분석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줬다는 데서 이제 조금 더 의미가 있고요. 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무슨 의지냐면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전략 자산도 들어오고 확장 억제의 어떤 시스템을 더 높이고 격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은 스톱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조치가 있으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맞대응 조치를 할 거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네. 어제 또 그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던 게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네. 공개가 됐습니다. 현지 네. 지도를 하는데 딸도 지금 동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참관한 사실까지 보도하는 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하죠. 이게 화성 17형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핵전쟁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무서운 무기에 대한 건데 네. 어린 딸을 동행하는 것은 이제 합리적이거나 이제 상식적인 것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네, 네. 근데 또 북한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9월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딸에 대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무슨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소녀가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보인다라고 하는 추정하는 네, 네. 외국 전문가들 또 국내 전문가들의 또 분석과 또 어디서 그 정보가 맞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북한은 어떤 특정한 기회에 진짜 딸을 보여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 국가의 일과 자기 가족과 자기 개인의 일을 흔히 같은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친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입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뭐 10년 동안 오빠 옆에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처음 따라다닐 때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 젊은 사람이 단지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엄중한 자리에 따라다닐 수가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했고 지금은 경력이 상당한 고급 간부가 됐습니다.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가족과 함께 저런 국가의 중대한 상황을 같이 어떤 자기가 지도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모순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딸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아빠의 어떤 그 국가적인 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큰 생각 없이 데려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본 주변의 참모들이 아예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월에 그런 딸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때에 딸을 등장시키면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발사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됐을 테지만 북한은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홍보 차원에서 사후에 조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까지는 저로서는 좀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며칠 전이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한미일 삼국 협력과 관련해서 군사적 대응이 앞으로 더 맹렬해질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군사적 대응 맹렬하게 했죠. 사실 이 화성 17형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지금 11개가 있는데 11건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이 핵실험이고 그 앞에가 바로 이런 ICBM입니다.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고강도 도발, 고강도 무력 시위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남은 것은 핵실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유사한 것으로는 이제 SLBM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라든가 네. 또 잠수함을 지금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몇 년 됐는데도 아직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정도를 보여준다면 이번 화성 17형 미사일 발사와 유사한 등급의 고강도 도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21일에 이제 안보리 공개 회의가 열린다고 전해졌는데 어떻게 결의가 좀 나올까요? 결의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예. 그 결의 내용에 기존의 결의에 보면은 북한이 결의를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제재를 해야 하는 예. 그런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 대응 조항이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성 17형을 이번에 처음 쏜 게 아니에요. 지난 3월에도 쐈고 지난 이달 들어서 11월 3일에도 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 부분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 이게 원래 자동 대응 조항이 들어있는 거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미국 쪽에서 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도 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니까 먼저 한국과 미국의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화성 17형 발사도 같은 논리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새로운 결의는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서 결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는데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중국의 입장이 좀 달라질까요? 그 부분이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중국도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이 고조가 되고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한미일이 더 협력하고 미군의 존재감이라든가 군사 대비 태세가 더 격상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은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대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북한이 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내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외부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갈등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반반입니다. 네. 이게 계속해서 중국이 최근의 논리를 보면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설을 하고 북한을 겁을 주니까 북한이 겁이 나서 저러는 게 아니냐. 한국과 미국이 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서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보여라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달라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백악관에서도 이번 발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매번 발사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배운다, 뭔가 진전이 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를 그렇죠. 밝혔는데 미국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세요? 미국은 지금과 같은 시나리오를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예.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그동안 수개월 동안 해왔듯이 네. 이런 대형 미사일을 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이제 도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력 도발, 직접적인 물리적인 도발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의미에서 도발입니다. 이런 도발을 이제 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런 예상 시나리오에서 당연히 대응 시나리오도 있고 미국이 그동안 그런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중에 첫째가 북한이 위협을 강화할 때마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하는 게 미국에게 필요한데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해서 북한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긴장을 조성하지 말 것을 좀 설득하라. 네. 이런 중국 압박용으로 활용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활용한다. 이제 약간 그거는 좀 부정적인 해석이 될 수가 네. 있겠지만 네. 그런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그런 시나리오를 그대로 이행을 해왔고 이번에 화성 17형 발사에 대해서도 특별히 다른 정책이 바뀔 가능성 거의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협력 강화, 그다음에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 그다음에 중국 압박의 계기,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증강의 계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미국의 입장도 한번 짚어봤고요. 앞서 북한이 지난 18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 당국이 F-35A 폭격 훈련을 대응을 그렇죠. 네. 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시나요? 적절한 대응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그냥 탄도 미사일만 발사를 했다면 저렇게까지 그 F-35A 스텔스 전투기의 폭격 훈련은 사실은 과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제시한 상태에서 고강도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F-35A 훈련을 했는데 저 훈련의 특성은 뭐냐면 F-35가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북한 영공에 들어가도 북한이 모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레이더에 않는 안 거죠? 잡히니까요. 네. 그래서 평양 상공에 가서 아니면은 어떤 은밀한 장소 바로 앞에까지 가서 폭격을 정밀 폭격을 하고 엄청난 규모를 가지면서도 정밀한 폭격을 하고 돌아와도 북한이 모르는 예.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 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고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공격 편대군 훈련도 했습니다. 예. 공격 편대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새로 이제 알려진 개념인데 전쟁이 났을 때 실제로 공군 군용기들이 움직이는 형태를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 종류의 공군 전투기나 뭐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합동 공군 훈련인데 이번에 우리 군이 이제 미국하고 같이 연합 공격 편대군 훈련을 하긴 했어요. 네. 그건 좋은데 좀 빈약합니다. 공격 편대군 훈련은 기본적으로 전자전기가 먼저 앞에 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을 실제로 하는 폭격기가 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 폭격기를 둘러싸는 전투기가 또 같이 가줘야 되고 네. 공중급유기도 뒤에 따라가야 되고 이래서 한 4가지나 5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임무를 가진 공군기가 같이 떠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F-35 넉대와 F-16 넉대 8대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폭격 기능과 전투 기능 딱 2개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격 편대군으로서의 경고라든가 위협의 요소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경고 효과가 낮은데 왜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4가지나 5가지 서로 다른 임무를 가진 이런 종류의 군용기들이 같이 떠줘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확장 억제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치를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예, 예.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어떤 외부에서 뭐 북한이든 뭐 외부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 체계를 동원해서 한국을 도와줘서 방어를 하겠다. 예. 이게 확장 억제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능력도 보여주고 있고 이랬을 때 이제 최악의 경우가 핵무기로 이제 남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라, 실행력을 강화하는 행동을 하라는데 이건 미국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군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럼 한국의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미국의 군이 거기 그 지시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지휘 계통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군 사령관이 한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확장 억제에 대해서 동원되는 무기 체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폭격기가 있고요, 대형 폭격기가 있고, 잠수함이 있고, 예. 이제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대들이 있고 그런 부대장들이 과연 그 실행 훈련을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어떻게 따라야 될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확장 억제 이행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협의가 있습니다. 예. 그런 협의에서 그런 협의 체계라든가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고 실행력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우리 대통령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해도 그거는 미국 군인이 예.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시의 주체가 좀 애매한 거군요. 네,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예. 예, 추가적으로 더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북한 관련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7차 핵실험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가능성 여부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그동안에는 뭐 핵실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보기관도 그렇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뭐 6월에 할 것이다. 뭐 10월에 할 것이다. 예측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저는 이제 다른 환경 여건을 고려해서 특히 중국과 북한의 협력이라든가 소통 상황을 봐서 좀 어렵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일 간의 군사적인 협력이 높아지고 있고 전략 자산 들어있고 이것은 중국도 불만을 갖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화성 17형 미사일을 북한이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다. 예. 성공적입니다. 성공했는지는 여전히 모르는데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을 때 중국이 과연 어떻게 할지가 문제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뭐 충분히 그럴 만하다. 예. 한국과 미국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핵실험은 너무하다.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이 또 더 강력한 군사력 증강이 있고 그건 중국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못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화성 17형을 발사한 다음에 중국의 태도가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 강행 여부와 직결돼 있는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중국의 태도.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핵실험은 그런데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언론이라든가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사실 북한은 이미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7차 핵실험이 기술적으로 약 고도화시키는 건 틀림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어떤 한반도 문제는 협의라든가 중국의 전략적 결단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군사정책의 변화라든가 더 큰 문제들이 더 많은데 또 북한에 있어서도 국내 정치의 어떤 큰 변수도 많은데 핵실험에만 모든 것을 걸고 마치 한반도의 운명, 안보 운명이 좌우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족쇄를 스스로 다는 결과가 됩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핵실험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당면할 수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 중에 하나다. 이런 이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들이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그렇죠. 함께 하면서 삼국 공조를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에 협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 한미일 삼국 협력 강화가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 반반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엄중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보 딜레마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예.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이 대응 태세를 높이면 북한이 그걸 밀비누해서 또 위협의 도수를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또 불만을 갖게 되고 안보 딜레마가 이제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은 좀 통제를 해가면서 군사 협력을 높이는 게 이게 정답이거든요. 한쪽만 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일 삼국 간의 협력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안보 딜레마를 가져오는데 이 부분을 회피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안보 딜레마를 회피하는 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반 한미일 협력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할 일은 군사 대응 태세를 강화하면서도 한중 관계 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안보 딜레마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딜레마를 해소할 만한 방안을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외교센터장과 북한 관련 뉴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